쳐주세요. 네. 시작할 때 원래 한번 해야 되거든.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3년 12월 23일 오후 6시 1분이군요. 오늘은 105번째 시간이고요. 헤드폰 쓰니까 어색하네. 자, 그때 그 사람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우리 감자맘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이쁜데 오늘 있습니까? 네, 제가 네. 감기에 걸렸는데 네. 그때 드라이브 마이 카를 네. 빌바오 스튜디오에서 네. 녹음하다가 네.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에 걸려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집 핑계를 냅니까? 나 저 때도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당신은 약간 면역력에 물으셔야지. 뭐 난방을 제가 켜달라고 해서 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땐 처음엔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가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가스 계량기를 또 뭐 검침해 볼 수도 없고 그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새 너무 독감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감기 독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게스트인데 이런 게스트는 또 이게 친구의 특수관계인이죠.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어쨌든 감자맘님의 남편 분들 모였어요. 이런 경우도 참 재밌네요. 네, 분짜님.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게스트 분짜입니다. 감자맘의 남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 지나가다가 오다가다 많이 뵙긴 뵀는데 그죠? 한 1년에 한 번 감자맘님 이제 데리러 올 때. 주로 그럴 때. 그렇죠. 약간 성가시게 하는 인물이었을 텐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믿게 안 봐주시고. 이 감자맘님의 잘못이죠. 뭐. 늦게까지 그렇긴 하죠. 뭐 내가 뭐 집에 가지 말했나 내가.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네. 그 평소에 두 분 영화 많이 보나요? 감자맘님하고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아주 많이 보진 않죠. 그래요? 뭐 주말에 한 편 정도라도? 거의 뭐 한 계절에 한 편. 계절에 한 편. 극장을 가는 거는 계절에 한 편. 물론 처음에 이제 데이트 할 때야 뭐 그때 영화 뭐. 뭐 그럴 때야. 기생충 그런 거 보고. 첫 데이트 때 기생충을 봤었죠. 그때가 그때였어요? 네. 사실 그 사귀기 전에도 이제 그 레토 같이 봤었잖아요. 그때는 아직 근데 썸 타기는 전이라 가지고. 그 니들 썸탄 얘기 굳이 궁금하지 않고요. 그 뭐 그러면 집에서라도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안 봅니까 영화는? 그 뭐 넷플릭스로 이제 넷플릭스. 뭐 주로 넷플릭스에서 만든 네네. 오리지널 드라마 뭐 이런 거는 같이 보긴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는 건 처음인가요? 처음까지는 아니겠네. 처음까지는 아닌데 물론 거의, 이제 나누는 적이 없어서 네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영화 오랜만이라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래요. 일단은 뭐 감사원님은 별로 저는 궁금한 게 없고 우리 분짜님 평소에 제 방송 몇 개 좀 들으시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이 챙겨 듣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감자맘님이 나온 방송은 뭐 이제 그거라도 다 들어주시면 너무 체크할 감사하죠. 겸해서 좀 들었었죠. 체크. 네. 이 아줌마가 밖에 나가서 무슨 말 하나 이러는 거 내욕을 하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는 확실히 좀 어색하던데 이제 저번 얼마 전에 그 방송은 뭐 되게 만담도 유창하게 잘 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좀 그 조회수가 좀 나오셨다고. 근데 뭐 제가 열심히 까부는 거지 뭐. 제가 원하는 수준의 만담은 아니죠. 근데 처음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만. 그 정도? 어때요? 근데 이 방송에서 듣는 감자맘님의 어떤 이 허례허식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생활 같다는 게. 허례허식이라뇨. 아니요, 그래도 친구들끼리 되게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끼리 있는 모습은 또 다르구나. 보시는 모습이랑. 그렇군. 비슷한 것 같긴 해. 비슷해요? 그래요. 뭐 억지로 뭐 서로 간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네, 보기 좋고. 평소에 분짜님이 좋아하는 영화 이런
스타일이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뭐 시네필 이런 건 아니라서 뭐 특별히 막 엄청 뭘 어떤 장르를 좋아한다는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고어거나 이렇게 뭐 공포 영화는 빼고 그냥 아무거나 뭐 잡다하게 좀 보는 편인데. 한 거. 예,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런 거 좀 빼고. 예,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좀 유명한 거 있다 하면은 좀 보는 정도. 예. 워낙 또 영화 보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 종종 좀 유명하다 싶은 거 본다 정도. 그쵸. 예.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이제 뭐 디스트릭트 9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제가 학부는 지금은 뭐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학부는 국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역사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사극은 좀 이렇게 몇 개 기억하고 있는 약간 그런 정도. 몇 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고대 시대 우리나라 이제 삼국 시대 다룬 것 중에서 황산벌이 역시 고전 명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이랑은 상관없지만 사실 그게 고증도 사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보시면 뭐 디테일한 어떤 이게 개그스러운 모습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고증이 상당히 잘됐다. 뭐 유물 같은 것도 지나가면서 나오는 이렇게 소품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실제 유명한 이제 문화재에 따라서 레플리카 만들어서 소품으로 써는 뭐 장면도 있고 이렇게 뭐 사투리를 쓴다는 거 전라도랑 경상 사투리 쓴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당시의 걸 어떻게 보면 번역을 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다르긴 했지만 서로 통역 없이 말이 통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황산벌이 나온 사투리는 사실 거의 현대 사투리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서 느낌을 잘 살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의외로 황산벌이 고증이 잘 됐구나. 또 혹시 재밌게 보신 게? 뭐 사극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사극 얘기를 하면서 하나만 더 딱 뭐 조선 시대 중에 하나. 박열이 박열.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영화들을 보니까 다 상당수가 이준익 감독 작품이더라고요. 저도 이준익 선생님 참 좋아하거든요. 그쪽을 좋아하시는구나. 사극 말고 혹시 하나 또? 글쎄요, 뭐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최근에 뭐 혹시 전 여친이랑 봤던 영화랄지 그런 거. 전 여친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기억이 나. 정말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 여친과 본 영화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근데 원래 또 요새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현 아내 전 여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됐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하여튼 반갑고 뭐 부부를 게스트로 모실 일은 세상 없었는데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색하실 거 없습니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조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평소대로 놀리는 대로 놀리시면 돼요. 아니 놀리려면 뭘 알아야 놀리는데 사실 뭐 놀리는 걸 최적화해야 될 인간이긴 한데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놀리기가 조금 어렵네. 감자맘님을 좀 타겟으로? 근데 또 이걸 감자맘님 타겟으로 하는 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가지고 특별히 막 신선하다 이런 건 없어가지고 너무 영화 얘기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제 특성상 한 20분 정도는 끌고 들어가는데 대화 주제가 마땅히 이름을 왜 분자로 지었냐 이런 거 좋죠. 좋아요. 좋아요. 왜 분자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베트남을 워낙 좋아하는 친월파다 보니까 친월파야 또? 나 처음 보네 친월파는. 베트남 좋아하세요? 이제 좀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요? 교환학생 이제 베트남이 되게 뭐 음식도 맛있고 특히나 이제 이름을 뭐 분자로 지은 건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냥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좋아요. 이런 건데 좋잖아요. 베트남에 이제 하노이에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 학기 정도 예전에 학부생 때 있었기도 했고. 네네네. 그때 보면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 분짜 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분짜 그 튀김 이제 분짜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면이랑 그 야채랑 이제 고기를 이제 같이 먹는 약간 그런 음식이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떤 육수 같은 그런 이제 그게 육수가 나오고 그걸 이제 면이랑 고기랑 이제 야채들 같이 이제 좀 같이 담궜다가 이제 먹는 약간 적셔서 먹는 약간 그런 음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 현지 가서 먹으면 가격도 싸고 진짜 맛있는데. 저 있을 때 한 17년 가격이 아마 반도 안 된다고. 그죠? 지금은 뭐 좀 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 17년도 때는
그 한 1,5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싸네. 유명한 그런 집 아니고 이제 동네에 있는 집 가면 근데 막 유명한 집 아니어도 동네 집 가도 되게 맛있어요. 그렇구나. 한국에선 한 12,000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싸죠. 그렇구나. 저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더운 나라 이런 진짜 더운 별로 나라 싫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지 알고는 있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가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하노이는 겨울에 가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덥진 않아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한 최저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고 10도. 최고 기온이 한 15도, 20도. 10도. 15도.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온이 0도에서 5도 사이.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사이. 지구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만 가도 뭐 많죠. 좀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통일되면 개마고원 이런 데서 개마고원 너무 사시려고. 춥고. 개마고원 너무 춥고. 네. 평양 정도나 그 위에 뭐 신의주 이런 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저는 그런 편이어서. 그래서 굳이 이 소중한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고 싶지 않고 여름에는 굳이 여기도 더운데 더 더운데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안 가게 돼요. 여름엔 남반구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남반구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보면 같은 방 안에서 빌바오님은 반팔을 입고 있고 저는 패딩을 입고. 아니 저는 오늘 그 야외 특집인 줄 알았어요. 야외 특집이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또 살아봐야 돼. 또 본래 소중함 또 알고. 또 베트남 또 역사적으로 그죠? 우리나라랑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네, 베트남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 그죠? 점이 많죠. 뭐 이렇게 우리 그냥 고려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청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딱 그때 세계에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전 세계 세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중국 그 송나라, 이제 고려 그리고 베트남. 그렇죠. 근데 문화적으로 상당히 또 비슷하고 그쪽도 이제 유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이게 처음 들으면 놀라시는데 그쪽도 유교 문화권이라서 이게 사고 방식도 좀 비슷하고 네네네. 뭐 어른 공경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단도 살짝 있고 뭐 최근에는 안 좋은 일로 이제 뭐 그 현대사에서는 안 좋은 일로 한번 한국이랑 얽히긴 했지만 뭐 월남전 네네네. 어르신들 빼고는 가서 보면 그래도 다들 한국 되게 좋아하세요. 베트남 뭐 분짜 말고 또 맛있는 게 있나요? 아니 뭐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쌀국수 이런 것도 뭐 맛있는 거 있고. 쌀국수도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밥이라고 하면은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순대국밥도 있고 뭐 소머리국밥도 있고 콩나물국밥도 있고. 네네. 뭐 이제 그 쌀국수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쌀국수 이제 포인데 이제 그 외에도 뭐 후회 지방에는 뭐 분보 후회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생선이 들어간 뭐 분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소고기 대신에 또 막 이제 뭐 이제 비빔면 뭐 분틴느엉 비빔면도 있어요? 다 있네. 그래요. 저 대신에 문자님이 많이 가주세요. 저도 굳이 그렇게 저 좋아하잖아요 또 베트남. 저도 베트남 좋아하죠. 저는 일단 더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운 나라를 좋아해서 베트남, 머리는 태국 러시아 사람처럼 해놓고 처음 사귀었을 때도 사귀고 한 두 달 뒤인가? 2달 정도 돼서 뒤에 바로 같이 같이 여행 갔었거든요. 그래 오버 거기서 이제 좋았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같이 다녔었는데 무서웠다고.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뒤에 타는 것만 해도 너무 막 무서웠어요. 이제 버스 사이로 막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또 신호가 잘 없다고. 아닌가? 잘 안 지키나? 차 신호는 그래도 뭐 지키긴 해요. 근데 이제 신호가 없는 데는 좀 많이 있긴 하죠. 베트남 얘기를 갑자기 또 하게 될지 몰랐는데. 요 정도 했으면 또 영화 얘기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영화는 그때 그 사람들이고 2005년 작품입니다. 임성수 감독 작품이고 대표작으로는 처녀들의 저녁 식사, 그때 그 사람들, 또 오래된 정원, 하녀
이렇게 있는데 한여가 임상수 감독 작품이 있고요. 네네, 한여 보셨구나. 한여 봤었어요. 어땠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네, 기억이 그냥 안 난다. 전도연 나왔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쵸, 이정재. 네. 저는 오래된 정원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 황석영 작가가 원작인데 이게 운동권이었던 남자가 이제 수배를 당해가지고 시골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자신을 숨겨주던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년 이상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아마 그때 그 사람들 아닐까.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본 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분짜님 뭐 본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워낙 또 학업에 바쁘시니까. 임상수 감독님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저도 한여 이름 그거는 뭐 그때 막 무슨 영화제 뭐 상 받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북한에서 상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만 들어봤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뭐 김상수도 있고. 김상수도 있어요? 있을걸? 영화 감독 김상수 있는 것 같은데. 홍상수도 있고. 홍상수도 있고. 상수가 임상수도 있고. 감독. 뭐 이거 최근에 서울에 보면 김성수도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작품은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인데 출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야 11.6 사건? 사태라고 하나요? 사건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둘 중 하나로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태랑 사건이랑 그 용어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뭐 좀 더 사건에 그러니까 약간 윗분류인가요? 사태가 좀 더 큰 일 아니에요? 사건보다? 보통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는 사건이 큰 거고 사태는 이제 그 자체가 스케일이 크다 이런 거 같은데. 국사학것이라고 해서 여쭤봤는데 막 그게 뭐 꼭 뭐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서 딱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고. 11.6 보통 사태라고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11.6 사태. 그래갖고 11.6 사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11.6 사태의 인물들이 그대로 영화 나오긴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김재규 역할을 김부장이라고 하고 백윤식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박선호 역할을 주과장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한석규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박정희를 이제 배역으로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했고, 송재호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차지철, 차실장, 그다음에 정원중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흥주, 민대령, 김웅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심수봉 역할의 김유나, 자우림의 김유나 배우가 했어요. 두 분 다 되게 김유나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예, 뭐 감자님은 자우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우림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지금도 좀 듣고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곡 있다면? 제가 뭐 야상곡 부른 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전에. 그쵸. 근데 야상곡 사실 그 노래방에서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은 노래인데. 그때는 뭐 자기 뽕에 취해서 자기 뽕에 취해서 부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또 말고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리메이크 곡이라 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자우림이 부른 김유나가 부른 버전이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역시 그 25, 21 그게 되게 유명한 노래인 것 같고. 그 노래 옛날 노래 중에도 유명한 게 많죠. 뭐 매직 카펫 라이드. 그다음에 그 뭐였죠? 그 가사가 무슨 신도림 영화에서 스테리 쪽에 그 일탈. 예. 매일 똑같이. 네, 그거. 그래, 근데 김유나 씨가 일단 뭐 노래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일본 노래인가요? 그게 엔카예요. 그 제목이 뭐였죠? 그게 키타노 야도가라라고. 네. 북쪽의 집, 북쪽의 여관이라는 뜻인데. 기타가 북이죠. 네, 키타가 북이에요. 그래서 키타 큐슈라고 하면은 북큐슈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일교포이신 가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네네. 네. 그래서 저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주로 김유나 노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김유나 노래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엔 또 옛날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이것도 노래방의 창곡이고요. 아니 그 저희 뭐죠? 80년대생이라고 해야 되나? 저 80년대 후반생? 하여튼 그쯤 되는 그 여성들의 되게 워너비 스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 아이콘. 나중에 크면 유나 언니처럼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멋있죠. 감정 언니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 매력이 뭡니까? 그 유나 언니의 매력. 유나 언니의 매력? 네. 아무래도 그 노래 가사가 되게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보라고요? 네. 꼭 그런 건 이제 이런 때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 맞아요. 이럴 때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 커버 굳이 안 치셔도 되고 시간이 좀 늘어지면 편집하면 되니까. 네. 하나만 예를 들어줘봐요. 하나만. 네. 영화 마지막에도 자우림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마지막 엔딩에. 저는 그 노래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검색하는 시간. 네, 검색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의 자우림 노래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당연히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약간 롤 모델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롤 모델. 일단 치과 의사랑 결혼했다는 게 그것도 약간 롤 모델. 죄송합니다. 네. 앞에 납도 이렇게 재력으로 이렇게. 너님은 잘 보나 보죠. 일단 그거 농담일 거고. 네, 그건 농담이고. 네. 되게 그때 김유나 자서전도 있었어요. 네, 글을 상당히 또 잘 글을 되게 하니까. 잘 쓰는데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되게 주체적이고 자기 색깔이 있고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당당하면서도 주체적이고. 네, 당당하면서 주체적이고. 자기 실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러웠죠. 그리고 그 분위기 특유의. 그렇죠. 특유의 분위기도 있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남자 팬도 많지만 여자 팬들이 워낙 그 좋아하는 마음이 딱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멋있는 언니. 나도 저 언니처럼 돼야지. 닮고 싶은 언니. 그렇구나. 그런 매력. 그래요. 제가 하여튼 김유나 씨 얘기를 좀 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줄거리는 10월 26일에 이제 김 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짧죠. 하루 사이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감상하고 먼저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분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부터요. 네. 일단 영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렵진 않죠. 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확하죠.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흔히 이제 좀 이렇게 항상 비장하게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사건과 인물들을 약간 희화하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어떤 블랙 코미디. 그냥 좀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워낙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또 현대사 속에 또 희생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대사를 다루는데 좀 민감하고. 예를 들면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처 수상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좌파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드디어 마녀가 죽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시위도 하고 이랬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러면 경을 칠 텐데. 그쵸.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이제 사자에 대해서는 좀 예의를 지키기를 원하죠. 사실 그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런 풍토에서 이런 영화가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제 있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 또 되게 평론가 분들도 이제 그래서 평을 되게 높게 준 영화더라고요. 그렇죠. 과감한 시도를 했죠.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또 흥미로웠던 게 이제 보통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은 남산의 부장들뿐만 아니라 어떤 글이나 영화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박정희를 이제 죽이고 이제 죽이는 것까지가 결국 이제 클라이막스고 이제 보통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 이제 거기까지가 거의 한
중반부가 좀 못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 김재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김재규는 이제 자신의 어떤 행동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제대로 수습도 안 하고 6번으로 가버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게 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주과장 민대령 그 휘하의 어떤 부하들 얘기.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박정희의 뭐 시체를 처리를 하고 뭐 그 막 안가에 남아 있거나 뭐 병원에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좀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그 행동들을 조명한 게 좀 되게 좀 흥미로웠다. 그렇죠. 그런 점이 좀 특별한 부분. 그러니까 권력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게 흥미로웠다는 말씀. 또 궁금해서 그래서 좀 영화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거의 뭐 그 뒤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게 뭐 창작이 아니라 거의 있었던 일을 뭐 그대로 뭐 쓴 거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감자맘님은? 아무래도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박정희를 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보면은 되게 충동적으로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이유로 물론 이제 그 거사를 치룰 것을 옛날부터 계획은 해놨지만 되게 충동적으로 그날 이렇게 10월 26일 날 쏴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되게 코믹하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되게 그 독재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별거 아니고 되게 나라 걱정을 하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되게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조롱, 풍자 이런 식의 색깔을 계속 유지하는데, 근데 그게 잘못 자칫하면 좀 싸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연기가 좋았고,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보면 되게 약간 오바된 연기를 다들 하고 있거든요. 뭐 백윤식 아저씨가 뭐 전반적으로 하는 어떤 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진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웃기려고 하는 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사이 그 톤을 정확하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때 나머지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뭐 약간 오버하는 듯이 얘기하고 또 대사 좀 세게 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되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다들 기본적인 연기력들이 좋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 영화의 색깔이 돼버리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또 대사도 일단은 확실히 재밌게 맛있게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롱이나 풍자가 빠진 대사가 거의 없고 거의 한마디씩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쉬고 풍자가 계속되는 이 느낌. 근데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넘어지거나 뭐 웃기는 대사를 치거나 이러진 않는 그 톤을 그 오묘한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풍자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억지스럽지 않게 되게 잘 웃겼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나오는 일본어도 결국은 일본어를 쓰는 것 자체도 풍자잖아요. 결국. 그렇죠. 실제로 일본어를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본어를 썼을 거라고 상상해서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 친일파 새끼. 다 친일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상 일단 나눠봤고 재밌게 본 장면이나 뭐 대사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뭐 역시 일본어 얘기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참모총장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거 이게 클립돼서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문 열어. 이 영화 나 너네 총장이야. 문 열어. 근데 그게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거기서 약간 각색이 되긴 했는데. 그쵸. 자기가 총장이라고 문 열라고 그랬는데 이제 초병이 이제 그 어느 대학 총장이신데요? 물어봤었다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본인 그 육참 총장의 회고록에 그렇게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고. 초병 정도면 사실 뭐 군체 회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사고 입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거기서 근무해도 육참 총장을 직접 볼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권위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고위급 장교들은 그 군번줄을 안 맨다거나 뭐 복장 불량을 한다거나 사복을 입고 막 군부대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칙 위반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권위를 계속 무너뜨리는 어떤 씬인 거죠. 계속 권위를 크게 외치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걸 까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계속 배치시키면서 웃겼던 장면인 것 같고. 검자원님. 저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는데 물론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긴 하죠, 이 영화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걸 보면은 그때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도 나는 야수의 심장을 쐈다 이렇게 심정으로 야수의 심정으로 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쏠 때 이거는 야사겠죠 아마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했나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김재규가 독재자를 멈추기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되게 웃기게 나왔고 뭐 대사 중에 보면은 혁명은 칵테일 파티가 아니오. 피가 튀는 투쟁이란 말이오. 막 이런 대사라든지 이것이 사나이의 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되게 과장된 것처럼 자기적으로 보여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김재규란 인물이 희화됨으로써 그때 그 독재자와 독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 김재규는 진짜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과대망상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점에 대해서인데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학계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있죠. 그 학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을 진짜 진심으로 그 김재규 이제 씨를 뭐 이제 열사라고 하면서 뭐 기념사업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었고 뭐 그래서 좀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 영화의 기조랑 비슷하게 결국은 아무리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 뭐 열망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유신 박정희 정권에서 중정부장까지 해먹었으려면은 그럼요.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실 그렇죠, 알랑방귀도 많이 꼈을 텐데 얼마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희생시킨 무고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고 뭐 꽤 많은 수준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반반이다. 뭐 근데 사실 뭐 저는 후자 쪽이 저도 뭐 영화의 기조랑 영화의 기조에 맞게 그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저는 당연히 뭐 이 사람도 결국엔 박정희를 쏴 죽인 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어떻게 한자를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역사를 다 알진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뭐 박정희나 김재규나 차지철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진심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일단 물론 보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정도 욕심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정부장까지 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한켠에는 박정희가 너무 썩었다. 이 사람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진심으로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그래도 자리 잘 지키고 뭐 중정부장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정부장까지 찍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뭔가를 걸어서 액션을 취했다는 거는 그래도 진심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진심이 맞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비웃음거리인데 그 사람한테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반란을 나름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만의 논리는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 안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정의롭고 멋진 행동이라고 믿고 그럴 수는 있죠. 했을 것 같다. 근데 평가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겠죠. 결국엔 자기 주변과 자기 상황에 맞게 생각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과는 맞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심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차지철이 네. 이제 대통령 전화가 오니까 네. 옷 갈아입다가 빤스만 네. 입고 아예 팬티만 입고 네.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 장면이 되게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한 모습, 네. 별거 아닌 모습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차지철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저기 똥 싸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 김부장 똥 싸는 거 보여주고. 변비 걸려가지고. 그렇죠. 차지철도 뭐 바지 내리고 뭘 하고 뭐 이런 거는 특히나 차지철은 모든 행동이 다 우스꽝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네. 사람으로 되어 있죠. 네. 저는 그 김 부장이 그 변비 걸려갖고 화장실에 똥 싸려고 하다가 에이씨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일진이 사납구만 이러면서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 직원이라고 마주치니까 아 괜찮아 들어와 지금 냄새 안 나 어차피 못 샀어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결국엔 이 영화의 결말을 얘기해주는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또 그렇게 네네 싸담한 느낌이 됐다. 결국엔 이게 혁명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곽정을 쏜 게 이제 쐈다를 이렇게 동치시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쐈는데 제대로 처리 못한 거죠.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대사가 이거 약간 복선이구나 느껴지게 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재밌게 본 게 한석규가 그 고문실 있잖아요. 어디지?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겠죠? 남산? 네, 그 고문실을 쭉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런 고문하고 있고 여기는 뭐 물 먹이고 있고 어디는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쭉 걸어오면서 이제 근데 그 걸음걸이가 상당히 씁쓸한 걸음걸이로 느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당한 느낌이 아니라 고문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이 고문실 복도를 지나오다가 마지막 고문실에 딱 들어와서 대사를 치는 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뭐라죠 연출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실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석규 캐릭터의 어떤 고민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던 거는 그 당구 치면서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당구를 치면서 간첩 하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막 쉽게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공모 죄고 이렇게 하면은 뭐 북한이랑 연락한 죄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첩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간첩 하나 만드는 게 사람 하나 인생 조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업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씬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재밌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조총련 일본에 있는 이제 북한 계열의 이제 그 이제 제1 교포 단체가 이제 제일 조선인 총연합회 이제 줄여서 조총련이라고 하는데 그 조총련이랑 접촉한 그 연극 배우들한테 경위서를 다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혜호 배우가 안에 몽당 연필. 이게 뭐 막 최근 몇 년간 막 그런 걸 다 파헤쳐가지고 그걸 다 경위서 제출하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물론 뭐 지금이 이 박정희 때 같은 공화정국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 이런 진짜 어떤 북한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좀 생각이 다시 드네요. 꺼내 쓰고 있죠. 국내 정치형으로 꺼내 쓰고 있죠. 또 혹시 재밌게 본 장면 없을까요? 저는 그 김유나 씨가 노래를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좀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노래도 좀 되게 중요한 장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야기해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엔카를 부르는데 그 미야코 하루미라는 이제 일본 제1교포 2세 가수의 노래인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한국 노래가 아니라 엔카를 부르면서 엔카를 부르는데 이제 막 되게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들의 친일파적인 어떤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유나가 부르고 나서 그 옆에 있던 그 노란 옷 입은 그 여대생으로 거짓말을 한 그 여성분은 거짓말이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부르거든요. 네,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 근데 이게 박정희 때 금지곡으로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때 설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금지곡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앉았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금지곡을 매긴 사유가 너무 그게 너무 그때 박정희가 유신헌법 전에 그 대통령을 3번째 나왔었잖아요. 3번째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노래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노래를 금지곡을 시킨 거죠. 그게 71년 대선 때. 네. 연도까지 또 외우고 계시네요. 여기는 전공이니까. 그 한국사 1급이잖아요. 근데 한국사 1급을 딴 게 그게 너무 옛날이죠.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장면도 재밌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실제로는 그 노래를 안 불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영화상으로 이제 금지곡을 스스로 부르는 그 모순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세 이런 거를 이제 비꼬기 위해서. 그 실제 심수봉 씨 증언에 따르면은 엔카를 부르진 않았다고 해요. 뭐 한국 노래 뭐 여러 가지 불렀겠죠. 심수봉 씨도 노래 뭐 너무 잘하시는. 노래 너무 좋죠. 대표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그 사람들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들. 진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거예요. 이거는 그 영화랑은 사실 관련은 없는데 이 아까 그 간첩 만드는 법 얘기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진짜 이 그 박정희 유신 체제가 얼마나 이제 잔인하면서도 우스운지 이런 꼭 영화가 아니어도 진짜 현실 사례 그때 사례만 봐도 참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홍구 교수님이 이제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님 쓴 책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그 이제 어떤 노인이 이제 시골에서 노인이 이제 서로 막 다른 사람이랑 싸우다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을 했는데 기소를 당하거든요. 왜 무슨 제목으로 기소당한지 아세요? 국보법상 고무 찬양,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 김일성을 고무하고 찬양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쁘다 기소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새끼는 김일성이어야 되는데 감히 다른 사람한테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라고 함으로써 김일성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게 돼서 김일성 2등 만들어버려서 김일성을 고무 찬양했다. 북한 체제를.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이 유치하게 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실제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히 진짜 판사는 뭐 좀 정신이 제대로 바뀐 분이어서 이제 무죄로 뭐 풀려났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충성 경쟁한다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정치가 파워 게임이 중요한 건 하게 돼버렸지 막상 그게 국가 전체를 위한 행동이나 고민이나 이런 거는 다 빠져 있고 거기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서로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이런 어떤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뭐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고 여러 가지 또 풍자 요소가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일본어 사용 씬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핵심 대사 같은 거를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표현할 때 일본어로 한다든지 뭐 박정희나 뭐 김재규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리고 옛날 추억 얘기할 때도 뭐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뭐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할 때 일본어로 얘기한다거나.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결국 그 박정희란 사람이 이제 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란 거를 뭐 까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밑에 뭐 어떤 뭐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꼭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뭐 어떤 분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박정희를 깔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보면은 이제 만주 군관학교에 있을 때 박정희가 이제 항상 이제 음침한 표정으로 이제 항상 이제 조용한 과묵하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독립군들 토벌하러 간다고 하면 이제 좋아하면서 막 요시 토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되게 좋아했다는 약간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되게 그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간 이유 자체도 이제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 전혀 상관없어. 이제 막 그 애초에 들어간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그 긴 칼 차고 싶어서 그 들어갔다. 일본 군관들이 차는 그걸 차고 싶어서 갔다고요? 긴 칼을 차고 싶어서 그게 멋있어서? 그거 진짜 그냥 완전 실용성 개 떨어지는 훅까지 잡는 그런 칼인데 그러니까 현대절인데 칼을 들고 다닌다는 그 일본군의 어떤 미친 병신 같은 그 훅까지 잡기 이런 건 훅까지도 일본어군요. 훅까지도 일본어. 하여튼 또 부산에서 왔다 보니까 이런 게 일상 용어들이 부산에 일본어를 상당히 많이 써. 일상 용어 중에 훅까지 뭐 가오 잡지 마라 뭐 이런 거. 스매끼리 이런 거. 다마내기 뭐 다마내기. 와리바시. 와리바시가 뭐지? 젓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농담이고 그래 일본어 사용을 계속 쓰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지 우리나라 그 지도층 특히나 그 박정희를 휘하에 있던 그 일본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향으로 그 일본 제국을 꿈꾸고 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이 일본어 사용을 굳이 억지로 이제 대사를 집어넣으면서 좀 비꼬았던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비슷하게 또 여색 묘사하는 것도 엄청 나오는데 그쵸. 초반부터 그죠? 정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막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또 그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씬부터 그냥 아예 수영장 씬 나오고 저도 이거 영화 그냥 좀 빨리 보려고 원래 이제 저희 어제 봤는데 이제 그 전에 그냥 출퇴근하면서 일찍 보려고 딱 켰더니 이제 첫 장면부터 이제 토플리스 차림의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거 뭐야 지하철에서 틀면 좀 지하철에서 이거 좀 오인을 받을 뻔했네요. 경찰서에 갈 뻔한 그래요. 그렇죠. 좀 민망하죠. 네, 그럴 뻔했죠. 또 그런 얘기는 막 그 헬리콥터 타고 막 가면서 초반에 아랫도리 이름 묻지 마라 이런 것도 맞아요. 그것도 일본어로 얘기하죠. 그것도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것도 참 그래요. 옛날에 삐뚤어진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표현이었죠. 네.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허우적대면서 여자 옆에 여성분 기대 갖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다 이렇게 계속 조롱이고 비판이고 이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박정희가 총에 맞았을 때도 보면은 그 탁자 밑에 기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그 이제 누구였죠?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탁자 밑에 기어 들어가 있고 박정희 총 맞았다고 막 이렇게 막 지혈하고 했던 건 그 심수봉이랑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서울의 봄도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렇군요. 왜 안 봤지? 바쁘시니까. 어쨌든 거기 그 보면은 서울의 봄 보면은 뭐 이건 스포도 아니죠. 거기 전두환을 잡으려고 여러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체계 안에. 근데 그 장군들 중에 겁만 안 먹고 자기 할 일만 했으면 전두환이 잡히는 건데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 그냥 이거 눈치만 보다가 전두환이 이제 승기를 잡고 반란이 성공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권위주의일수록 왜냐면 뭐 그 사람이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뭐 차지철이나 뭐 김계원이나 뭐 비슷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결국 다 이제 그냥 평범한 어떤 비루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저는 꼭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떤 뭐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거는 꼭 이제 조롱으로 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게 현실이지 않나 사실은.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맞죠. 박정희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격화를 하려고 반신 타령을 하면 이제
신격화를 하려고 해서 문제지. 사실 사람은 원래 다 비루하긴 하잖아요. 뭐 물론 좀 더 평균보다 더 비루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막 그 영화 장면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김재규가 이제 거기서 그냥 김 부장이 총기 이제 기능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괴성을 막 지르면서 막 총 가져오라고 막 뛰쳐나오고 뭐 또 육참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참총장이 막 자기를 병사 못 알아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찌질하게 나 참모총장이라고 외치고 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김재규가 이제 그 회의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잡으러 온 군인들이 이제 회의실에서 저는 무릎을 부딪힌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근데 이제 중요 부위를 부딪혔어요. 감자맘님은 이제 그 거시기를 부딪힌 거 같다라고 아무튼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삑사리들이 나는 게 삑사리에 대한 묘사 그런 게 좀 오히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저는 이제 조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조롱의 의미로 넣었겠지만 저는 이제 조롱이라보다는 그런 게 이제 사실 현실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뭐 그런 느와르 영화 같은 거 예를 들면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항상 이제 다 막 엄숙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현실은 뭐 다들 이제 직장 다니시고 이러면은 일할 때 보면은 막 그냥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어떻게든 흉내내서 하고 뭐 얼레벌레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요하죠. 뭐. 그쵸. 근데 이거 단순히 뭐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 안에서 다 이제 요식행위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면 왜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되게 철두철미하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고 순서대로 딱딱딱 진행될 것 같지만 거기도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다 허술하고 멍청한 짓거리가 발생이 되고 기본이어야 될 것들이 안 지켜지고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죠. 그런 걸 벗겨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거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겁먹지 마라. 그 자리가 높은 거지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또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사가 워낙 또 엄혹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칠 뿐더러 어른들도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막 물어본다거나 막 광주에 대해서 막 물어본다 이러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는 워낙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크셨구만. 근데 저희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5.18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면 대놓고 뭐 이제 지역 폄하 발언 많이 하시고 어른들이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죠. 잘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별로 본인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죠? 그 당시에 대한 어떤 엄혹한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잡혀가는 분들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알려고 하는 시도들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괜히 이제 겁을 먹고 좀 그 사람들 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믿게 만드는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깨버리려고 만든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 이 영화 얘기 나온 김에 메시지는 뭘까요? 이 영화의 메시지. 제가 좀 얘기 먼저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결국은 그냥 좀 약간 뭐 이런 그런 엄근진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약간 결국은 약간 바닥에 좀 처박는 약간 그런 약간 카타르시스를 주려는 영화이지 않을까요? 그쵸. 다들 이제 조롱으로 계속 이제 번복을 해놓으면서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거는
저기 이제 분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김재규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에서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사건에는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뭐 역사적 대의나 뭐 이런 심각한 고민이나 뭐 나라를 구국의 결단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업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운전사라든가. 뭐 운짱이라고 그런. 그러니까 운짱의 대사가 참 재밌었어요. 그때 그때 내 뺐어야 되는데 왜 안 내 빼가지고 그때 내 뺀 게 맞다니까 뭐 이런 식의 대사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래 결국에는 사람들이 운명이구나 이런 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이끌려서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닐까 싶고 하나 더 나아가서 김재규가 만약에 진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그 높은 사람의 과대망상 때문에 몇 사람이 허무하게 죽고 그 가족 그게 딸려 있는 가족들은 힘든 인생을 또 살아야 되고 이런 거. 그땐 연좌제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너구리 집사 아시죠? 그 타짜의 너구리로 나온 분? 타짜에 저 타짜를 안 봐가지고. 타짜의 그 너구리 형사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뭐라 집사처럼 나오는 그분. 안가 지배인. 네네. 그분의 역할이 좀 오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죠. 약간 떠 있는 사람이야. 약간 가상의 인물처럼 존재 안 하는 사람처럼 등장하잖아요. 약간 거기에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집사에 대한 역할. 그 집사 아저씨? 그분은 결국에 살아남게 되시나요? 그건 안 나와. 그 마지막에 나레이션 보면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그렇게 나오죠. 살아남긴 했는데 자취를 감췄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영화 정보에도 그냥 만찬장 집사라고 나오네. 이름이 안 나오시는구나. 조상건 배우님. 그래서 뭔가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주어진 업무니까 그렇게 뭐 침대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반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랬겠지만 결국 그 사람도 이제 역사에 이제 휘말렸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운이 좋게 살아남았긴 했지만은. 문자님. 그러니까 그 영화 내에서는 되게 이분이 이제 그 11.6 사건이라는 이 영화 내에서 그 11.6 사건이라는 어떤 하나의 연극 안에서 근데 이제 그분은 배역을 맡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무대 연출자 뭐 무대 이제 그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마치 등장을 하잖아요. 되게 뭐 감독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까지 저는 이제 영화 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분석할 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좀 확실히 딱 오묘하다 이게 노리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 궁정동 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배인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참 특이한 점이죠. 근데 저기 분짜님 말에 약간 힌트를 얻는 게 보면 연극 중에 보면은 이제 완전 검은 타이즈 얼굴 다 가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정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빼고 그러니까 배우들은 대사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서 그냥 조용히 움직이면서 뭘 갖다 놓고 뭘 빼고 뭐 이렇게 뭐 시체 같은 시체 치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이해가 되는 포지션인 거죠. 영화였으면 그런 인물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연극이니까 저거는 그냥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오브젝트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때 그 사람들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그냥
뭐 주과장이랑 대사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사실상 뭐 큰 의미 있는 대사는 아니고 그냥 그 관객 대신 집어넣는 캐릭터들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부분. 저는 약간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집사 아저씨가 이제 청와대에서 곧 차가 온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문을 닫아줘요. 김재규가 저기 쏘러 들어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뭔가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어떤? 오늘 거사가 치러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배인한테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긴 하잖아요. 이유는 없죠. 근데 모르겠다. 알아서 자기가 그 눈치를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거기 궁정동 안가가 또 중정 관리하는 그 건물이니까. 그래 두 분이 드디어 옷을 벗기 시작했네요. 이제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좀 따뜻해졌네. 그렇구나. 저는 아까부터 얼굴이 약간 이제 좀 실내 방송으로 전화. 이제 실내 방송입니까? 이제 남은 질문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이제서야 그렇군요. 잘 안 맞네요. 우리 여름에 만납시다. 여름에 부르는 걸로. 그래요? 그렇구나. 이제 좀 따뜻해요. 이제. 근데 저는 또 옷을 벗으니까 춥네요. 다시 입어야겠다. 너는 스쿼트를 좀 해서 혈류량을 좀 늘려봐요. 근데 헬스장 가면은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러 가면. 오늘 제일 중요한 운동하네요. 상체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주워 들으니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자기는 세상에서 한 가지 운동만 자기는 할 수 있으면 스쿼트 할 거라고 뭐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합니다. 스쿼트 2개 할 수 있으면 이제 푸시업 추가. 그래요. 어쨌든 많은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그렇군요. 너구리 아저씨까지 얘기해봤고요. 혹시 남산의 부장들 두 분 다 보셨죠? 그때 봤나? 나 혼자 봤나? 아니 어제 봤다며 카톡에서. 맞아 봤어요.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한번 얘기해보죠. 남산의 부장들도 잘 만든 영화였던 것 같은데 뭐 확실히 영화의 주제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11.6을 이제 조롱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은 남산의 부장들은 그런 딱히 이제 어떤 주제 의식보다는 그냥 이제 그 11.6 자체를 잘 느와르 영화의 문법에 맞게 잘 이제 재현을 해서 이제 좀 스펙터클하게 상업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약간 느와르 약간 긴장감 조성하고 이게 그 긴장감이 어떻게 해결될지. 다만 이제 그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김재규 씨의 진심을 조금은 그때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맞아요. 제가 그 어제 남산의 부장들을 그냥 이거 봐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김재규가 이런 진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게 가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의 부장들은 좀 이제 드라이하게 풍자 이런 거 좀 다 빼고 그냥 남자들끼리의 어떤 그 경쟁 의식, 뭐 전심 싸움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서도 거기 하나 이제 김규평의 진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 5.16 군사 반란을 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국가 그때는 상시 흔들리는 상황은 맞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군으로 정리를 싹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좀 혼란을 다뤄잡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시지 않나? 그래? 뭐 옹호 발언은 아니에요. 옹호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너는 왜 그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바꿨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김규평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순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너는 썩었어? 그래서 너는 죽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남산의 부장들이거든. 물론 저는 뭐 그 군사반란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옹호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많아요. 구국의 결단이었던 네, 것처럼. 뭐 엄청 많죠. 저희 아버지부터. 아, 근데 아마 이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처가에 가면 이제 감정 없는 부모님의 집 가면 이제 예. 그 뭐 장인어른과 같이 있으면은 뭐 제가 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업적 위주로 얘기하면서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못하다 요즘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설득력이 또 뭐 있을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 이런 거. 그린벨트. 산림 녹화 사업. 그 정도. 건강보험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건강보험 체제를 만든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긴 한데 약간 시초가 처음 약간 스타트를 끄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좀 이른 도입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산림 녹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찾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사람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이 뭐 공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자체도 그 뭐 박근영 씨랑 이제 박정희 이제 딸인 박근영 씨랑 박근혜 이제 씨가 이제 그 뭐 상영 금지 뭐 그런 소송도 걸고 막 했었다고 그랬었죠. 박정희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상당히 영화 얘기에서 박정희에 대한 이런 얘기는 뭐 어때? 박정희에 대한 얘기인데. 박정희 뭐 간단하죠. 독재자고. 그렇구나. 있어서는 있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옹호하는 댓글들 보니까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나라 다 흐트러졌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학계에서도 그게 뭐 물론 저는 학부밖에 안 나와서 자세한 최신 학계의 논의를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이제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그 장면 정부가 너무 이제 혼란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물론 초반에 이제 상당히 시위라든가 이런 게 혼란스럽고 경제라든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이제 잘 못 휘어잡은 건 사실이긴 한데 박정희가 이제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쯤 되면 상당히 이제 안정이 돼가는 추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국이. 맞아,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결단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구국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제 박정희가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이 돼가니까 사실은 본인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은데 안달이 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약간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듣긴 한 것 같으니까 사실 그 전에도 쿠데타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 이승만 때도 이미 그 박정희는 쿠데타 모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 못하게 됐고.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뭐 연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 어렵긴 하지만 저는 뭐 서울의 봄까지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심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군인들에게 심어줬고 또 그래서 넥스 박정희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겠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규도 그중 하나였고 아니면 그 전에 이름도 없이 시도했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심지어 최근에도 그 박근혜 퇴진 집회 이때 박근혜 그 헌재에서 만약에 그게 부결됐으면은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무사에서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맞아. 탄핵 전국 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시도하려고 했었죠. 거의 어떻게 보면 반쯤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시도를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마음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군대가 집어삼키고 나도 그 중심에 선다. 이런 식의 마음. 전두환이 이제 그 후계자로 성공을 한 거고
뭐 노태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식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사가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워낙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약적으로 민주화가 네. 발생된 국가는 없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빨리 끊고 넘어갔다 독재를.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민주정이 들어선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죠. 짜르부터 네, 우리 서기장까지 해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남산의 부장들 다시 좀 돌아가면 시기적으로는 남산의 부장들 보고 그때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는데 근데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 40일 그러니까 11.6 사태 전 42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 당시 정치 상황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날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맥락을 잘 모르잖아. 갑자기 김재기가 왜 죽이려고 했지를 모르는데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세트로 잘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죠. 그 이병헌의 연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속으로는 열받아 죽겠는데 막 터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영화에서도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결국 박정희는 이제 상당히 비열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마치 다 믿어주는 것처럼 임자하고 싶은 아, 대로 해. 그럼요. 네. 그 부하들 충성 경쟁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고 충성 경쟁 시키고 나가리 시키고. 뭐 결국 그 체제가 이제 독재 체제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독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런 게 진짜 이런 민감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영화인들 혹은 뭐 넓게 봐서 예술인들에 대한 용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전반적으로 요 선대사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인들이 영화를 만들어내서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물론 뭐 누군가들은 이제 영화인들 다 좌파다 이러면서 좀 빨갱이 놈들이라고 막 역사 잘못 인식하게 만든다면서 막 하긴 하지만 근데 민감한 사건들을 다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 또 제대로 정의를 다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예술인들에 대한 용기를 다시 얘기하고 싶었고 특히나 그때 그 사람들은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조롱 쪽으로 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더 용기 있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영화들 1987이나 뭐 서울의 봄? 뭐 서울의 봄도 있고 뭐 그때 간 사람들 이런 쪽에 택시 운전사? 뭐 택시 운전사도 있고 근데 거기는 약간 이제 그냥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 근데 뭐 그때 간 사람들은 약간 이제 블랙 코미디로 바꿔내면서 어쨌든 간에 용기 있게 권력자를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멋있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그런 용기 있게 또 해내는 것들 중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도 사회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나?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김윤아가 나오는 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진짜 지금보다 20년 젊은 김윤아 못 알아보겠더라고. 확실히 노래할 때는 그 목소리가 딱 노래는 진짜 영화를 뚫고 나오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그 응답하라 1994에 의대생으로 나왔던 배우 정우. 정우가 엑스트라로 나왔어요. 단역으로 나오죠. 그 경원 중에 한 배우로. 맞아요. 반가웠어요. 그게 반갑다고요? 네,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반가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서면 그 동네 출신인데. 그래요? 우리 감자님이 서면 근처. 그러니까 그 영화 바람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실제 배우 본인의 맞아요. 그거랑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거. 네. 그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감 들어볼까요? 네. 뭐 먼저 소감은 뭐 다 말한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역사 상식도 많이 알아가고 그런 장점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노래거든요. 노래.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영화에 나왔던 노래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이제 계속 듣고 따라 부르고 이랬었는데 저한테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엔카 여기 나왔던 엔카 그 곡 키타노 야도가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에 걸맞는 그 세트도 되게 약간 그 느낌? 옛날 느낌 나면서 맞아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분짜님. 저는 뭐 일단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뭐 되게 재밌게 보고 사실 이런 블랙 코미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다 보니까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주 약간 찝찝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너무 냉소가 이제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막 누가 막 어떤 막 얘기를 좀 막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아니면 정치인이 이제 좀 이렇게 뭐 깨끗해 보이는 분이 나와도 다들 이제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런가 막 다 뭐 돈 때문에 막 하는 거다 권력 때문에 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좀 냉소주의가 좀 팽배해 있는데 또 이제 이 영화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스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김재규의 이제 진심을 믿지 않고 이제 굉장히 이제 조롱하고 냉소하는 영화인데 뭐 김재규나 뭐 박정희를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또 어떤 분들은 살면서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진심으로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뭐 사명감이나 뭐 이런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막 냉소하는 거는 뭐 좋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진짜 공감 가는 지적인데 다른 생각도 미리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너무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다들 뭐랄까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또 돈이 동기부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저도 이거 돈 안 되는 짓거리인데 이거 계속 한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뭐 어쨌든 몇 명한테 어쨌든 뭐 그렇죠. 그런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놓고 바보다. 뭐 세상 물정 모른다.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이 있다는 건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대한 소감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완전 딴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뭐 역사 얘기를 제가 너무 오늘 뭐 역사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영화 얘기는 안 하고 그거가 너무 좋았어요. 뭐 저도 오랜만에 그런 얘기해서 재밌었던 것 같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이 채널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냉소주의. 그 진짜로 그 오늘 대본을 만들면서 그 분짜님의 냉소주의에 대한 지적이 생각보다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너무 그런 단기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돈으로 다 따지잖아요. 사랑이나 결혼도 다 돈으로 따지고. 그렇죠. 이 두 분 빼고는 사실 다 돈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까지 한테 지랄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지랄한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맞아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감자맘님도 뭐 주변에서 어떻게 대학원생이랑 결혼을 하냐는 소리를 혹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거 적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아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죠? 그럴 때는 또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어 또 보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속으로 되게 비교 많이 하고 있어. 맞아요. 말은 안 할 뿐이야. 엄청 비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냉소주의 얘기가 너무 좋았던 게 또 뭐냐면 그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좀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서로 이제 그냥 다 계산하고 손해 안 보고 물론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합리적인 그런 선택만 남고 우리 안에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그런 낭만, 이른바 낭만이라나요? 낭만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중도 필요한데 이런 거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좋았던 영화여서 참 재밌었고 이렇게 조롱으로 그득한 영화인 줄을 다시 보니까 알겠. 처음에는 그냥 재밌네, 연기 웃기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와 이거는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이구나를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분짜님이랑 이제 처음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는 게 또 녹음이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 왜냐면 분짜님도 나름 마음속에 또 이렇게 조심한다고 안 하시. 조심한 분위기가 좀 느껴져서 좀 다음에는 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크게 조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과감하게 많이 했어요. 네, 과감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거.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 남편이니까 또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차라리 형님이면 내가 진짜 개까불면서 하겠어. 근데 동생이라고 약간 또 무시하면 얘가 또 약간 좀 그럴까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분짜님이 차라리 약간 뭐 한두 살이라도 저보다 나이 많았으면은 그냥 형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감자님 빼고 해야 되겠다. 두 분이서 하시죠. 영 거슬리네. 집에 보내야겠네. 보일러 어색함의 끝판왕일 것 같은데. 보일러 계속 틀어달라고 그러면 짜증이나 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뭐 쌀국수나 먹을까요? 어때요? 쌀국수 좋죠. 네. 뜨끈하니 그죠? 그러면 쌀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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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또 쳐주세요. 네. 요거 슬레이트.